예, 이번 시간에는 그 고분자의 열적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분자는 그 열가소성 수지와 열경화성 수지로 나뉘는데 열가소성 수지와 열경화성 수지는 얘네들이 쉽게 말해서 열을 가했을 때 다시 녹은 만들어진 애를 다시 열을 가했을 때 다시 녹으면은 열가소성 수지. 만든 애를 다시 열을 가했을 때 녹지 않고 그냥 탄화가 돼버리면은 열경화성 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열가소성 수지와 열경화성 수지의 구조적인 차이 때문이다. 자, 열가소성 수지의 특징은 얘네가 그 다음과 같이 이제 크로스 링킹이 되어 있지가 않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링킹이 되어 있지가 않고 연성이 좋고 얘네가 다시 히팅을 했을 때 말랑말랑해지는 특징이 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열경화성 수지의 경우에는 얘네가 굉장히 심각한 경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경화 정도가 비교적 높다. 10%에서 50% 정도가 최소한 경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얘네들은 딱딱하고 브리틀한 특징이 되어 있고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열을 한번 경화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는 말랑말랑해지지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대표적인 열경화성 수지의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고분자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스타이렌이 열가소성 수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벌커나이즈드 러버, 그러니까 설퍼가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에폭시 수지, 그 다음에 페놀 레진, 이런 애들이 열경화성 수지가 되겠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가지고 있는 애들을 나눴어요. 뭘로 나누냐면은 온도와 그 다음에 몰리큘러 웨이트로 나눴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네가 부분적으로 크리스탈린 솔리드, 그 다음에 크리스탈린 솔리드라고 한다면은 얘네가 온도가 낮아도 솔리드 상태에 있고 얘네들은 몰리큘러 웨이트이 높은데 온도가 이렇게 낮아도 파셜리 크리스탈린 솔리드는 솔리드 형태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글라스 트랜지션 템퍼러처가 있고 멜팅 포인트가 있으면은 얘는 터프 플라스틱에 해당이 되고 그 위에는 러버, 비스코스 리퀴드, 그 다음에 리퀴드 이 상태로 일종의 상평형도를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열경화성 수지와 열가소성 수지의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자, 열경화성 수지에 폴리에스터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좀 헷갈리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거는 지우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여러분이 사용하는 게 결정성 폴리에스터이기 때문에 우선 요걸 지우고 다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열경화성 수지에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은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조. 왜냐면은 크로스 링킹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가교 결합을 한 뒤에 솔리디파이 된 것들이 대부분 열경화성 수지의 특징이다. 그리고 얘네들은 비가역적이고 재용융해서 녹일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높은 사용 온도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열경화성 수지가 필요하고요. 특징이 되고요. 열가소성 수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연화, 용융, 냉각한 뒤에 다시 이제 고화, 그리고 다시 이제 리퀴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재용융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열가소성 수지의 특징이 되겠다. 자, 그러면은 보통 열경화성 수지의 경우에는 얘네가 열을 가해도 별로 이렇게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후가공이 보통 필요하고,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제 잘 한번 굳은 뒤에 변형을 잘 못하기 때문에 후가공이 필요하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성형을 하고 나면서 다시 이제 후가공을 하려고 열을 가하면 또 변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후가공을 최소화하는 게 열가소성 수지의 특징이 되겠다. 자, 쉽게 말해서 얼음 같은 경우에는 얼음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온도를 높여서 녹이면은 다시 이제 리퀴드가 됐으니까 사용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사용 온도가 굉장히 제한이 돼 있다라는 것이 열가소성 수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달걀 같은 경우가 경화성 수지와 비슷한데 한번 얘를 이렇게 딱 굳으면은 더 이상 얘네가 안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걀 삶고 나서 다시 원래 달걀 생달걀로 되나요? 안 되죠. 그게 바로 그 열 경화성 수지와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겠다. 자, 그래서 열 가소성 수지의 경우에는 결정성 수지와 비결정성 수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고, 열 경화성 수지의 경우에는 고무, 페놀 이런 애들이 있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애들이 그 굉장히 많은 그 고분자들이 나와 있는데, 열 경화성 수지와 열 가소성 수지를 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범용 플라스틱,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그 다음에 열 경화성 수지는 다음과 같이 있겠다. 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서도 범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줄여서 엠프라라고 하는데, 범용 엠프라라고 하고, 얘네 중에 굉장히 강성이 좋은 애를 우리가 슈퍼 엠프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뭐 PTFE 이런 애들은 굉장히 강성이 좋은 애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강성이 좋은 슈퍼 엠프라에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폴리이미드, 우리가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같은데 기판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또 슈퍼 엠프라에 들어가겠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분자의 열적 특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뭐 열 가소성, 열 경화성 이 정도 이야기했죠. 그런데 얘네들을 가르는 기준은 재용융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가역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가역성. 그런데 열 경화성은 가역성이 없고 재용융이 안 되는데, 열 가속성 수지는 재용융이 되고 가소성이 된다. 이 정도만 이야기했었는데, 요거는 그냥 가공적인 얘기예요. 어찌 보면 가공적인 얘기, 가공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고, 얘네의 본연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아직 열적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유리 전이 온도와 녹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유리 전이 온도를 우리가 글라스 트랜지션 템퍼러처에서 Tg, 녹는 점을 멜팅 포인트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때 뭔가 큰 비체적 변화율이 바뀌는 온도를 우리가 녹는 점 유리 전의 온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아모포스 고분자냐 아니면은 그 크리스탈린 고분자냐에 따라서 특징이 조금 다른데, 얘네들이 만약 그 아모포스 고분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TG를 가지고 그 다음에 TM 없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크리스탈린의 경우에는 대부분 뚜렷한 TM을 갖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둘 다 섞여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둘 다 TG와 TM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각각 고분자의 TG와 TM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네를 가공하고 싶으면은 녹여서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낮은 게 폴리에틸렌이 115도. 이게 로우 덴시티가 115도까지 내려가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녹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폴리에틸렌 보면은 TG가 마이너스 90도, 뭐 마이너스 110도 여기까지 이렇게 그 내려가죠. 그래서 굉장히 낮은 온도까지 얘네가 내려갈 수가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유리 전이 온도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유리 전이 온도. 자, 유리 전이 온도의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글라스 트랜지션 템퍼러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녹는 점의 경우에는 용융 온도, 멜팅 템퍼러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정성 수지와 비결정성 이렇게 고분자가 있으면은, 결정성 고분자는 TM과 TG를 가집니다. 그런데 비결정성의 경우에는 TG만 존재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보면은 결정성 수지의 경우에 먼저 TG에서 약간 변하고 그 다음에 TM을 그러니까 멜팅을 갖습니다. 근데 사실 요것도 결정성 수지가 몇 프로냐에 따라서도 완벽하게 뭐 결정성 수지냐
예를 들어서 100% 결정성 수지라고 하면은 TG가 아니라 바로 TM으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보통 세미크리스탈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TM과 TG를 갖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보통 이제 비결정성 수지는 완전 무정형일 경우에는 TG만 존재하고 완전 결정형일 경우에 TM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제 중간이기 때문에 TG와 TM이 대부분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TG에서는 비정질이 녹기 시작하며 TM에서는 결정이 융해되기 시작한다. 자, 그리고 TG와 TM은 DSC와 DTA란 열 분석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TG 이전에는 우리가 글라스 상이라고 하고요. TG와 TM 사이는 러버 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얘네가 리퀴드 상이죠. 그래서 글라스와 러버리가 그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결국에 TG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용적이라고 하는 스페시픽 볼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볼륨이 어떻게 변하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TG와 TM에서 확확 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야기했죠. 100% 얘가 완벽하게 그 솔리드면은 얘는 TG가 없이 TM만 가지고 이렇게 되는 애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완전히 그런 아모포스하다 그러면 TM 없이 TG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하고 보통 중간이니까 TG와 TM이 이렇게 툭툭 두 번 꺾여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러한 TM과 멜팅 포인트와 글라스 트랜지션 템퍼러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조사해 보면은 얘네들이 뭐에 의해서 증가하냐면은 체인의 스티프니스, 얘네가 얼만큼 체인이 스티프하냐에 의해서 변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런 체인 스티프니스는 체인이 스티프하다라고 하는 스티프한 느낌은 뭐냐면 얼마나 딱딱하냐는 얘기예요. 그 뭔가 리지드한 느낌을 내포한 겁니다. 그래서 체인 스티프니스는 뭐에 의해서 증가하냐라고 한다면은 사이드 그룹이 뭐 여러 개 달려 있죠. 그런 게 벌키한 거, 예를 들어서 벤젠 링 같은 게 달려 있을 경우 또는 얘네가 폴라한 그룹이 그 사이드 그룹 달려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체인이 더블 본드가 달려 있으면 얘네가 움직이기가 힘들죠. 그리고 아로마틱 체인이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 이런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싱글 본드에 의해서 체인이 이렇게 쭉쭉쭉 연결이 되어 있을 때가 가장 쉬운데 그것을 벗어나서 뭐 본드가 여러 개 나타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벌키한 그룹이 달려 있거나 폴라한 그룹이 달려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얘네가 그 체인이 움직이기가 힘든 요인이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TM과 TG가 결국엔 얘네들의 모빌리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모빌리티. 그러니까 우리가 글라시 할 때는 별로 움직이지 않다가 러버리한 스테이시 되면은 상태가 되면 조금 움직일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리퀴드가 되면 완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모빌리티가 얼만큼 생기느냐, 모빌리티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글라스 트랜지션 템퍼러처와 멜팅 포인트가 변하게 되는데 그런 모빌리티에 영향을 끼치는 게 이런 그룹들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쉽게 움직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모빌리티에 영향을 끼치게 되겠다. 그리고 이 리핏 유닛의 얼만큼 얘네가 일정하게 그 리핏 하느냐가 TM 멜팅 포인트에 영향을 끼치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고분자의 열정 특성 중에 그 다음에 크리스탈린, 그 다음에 리서리, 러버리, 비스코스 이렇게 변한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가죽 같은, 그 다음에 여기는 고무 같은, 얘는 그 다음에 완전히 좀 러버리가 넘어서면은 사실은 얘가 이제 그 리퀴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리, 가죽, 고무, 그 다음에 액체, 액상 이런 식으로 변하는데 고분자가 얘네가 예를 들어 100% 크리스탈린 경우에 이야기 뭐라고 했어요? 100% 크리스탈린은 TG는 없고 TM만 있다고 했죠. 100% 얘네가 아모포스면은 TG만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중간에는 얘네가 TG와 TM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변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네가 만약 아모포스이면은 먼저 TG에서 움직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TM에서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데
얘네가 만약 모듈러스가 이런 식으로 변하는데 얘네가 만약 100% 크리스탈린이면 그 전까지는 안 변하다가 TM 근처에서 확 변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중간에 얘네들은 결국엔 세미 크리스탈린 폴리머가 되는 거죠. 세미 크리스탈린. 세미 크리스탈린 폴리머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중간 영역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얘네 중간 영역에서의 여기 이제 기계적 특성이 나타나는 거죠. 기계적 특성.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 크로스 링킹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얘네가 크로스 링킹이 하나도 안 됐을 때와 크로스 링킹이 엄청 다 됐을 때라고 하면은 크로스 링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식으로 서로 체인이 연결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체인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뭐가 없어지냐면 결국엔 모빌리티가 없어지는 거죠. 모빌리티. 모빌리티가 없어지니까 온도에 따른 모빌리티가 없어지니까 결국엔 얘는 뭐예요? 열 가소성 수지에서 열 경화성 수지로 바뀐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열 가소성 수지에서 열 경화성 수지로 바뀔 때 얘네들은 뭐 TG와 TM이 점점 얘네들은 없어지는 방향으로서 얘는 움직이게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분자의 온도 영향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 얘네들의 구조, 결정화도와 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고분자의 열적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가공을 할 것이냐, 이 고분자의 가공이 결정이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그 고분자 레진이라는 게 있는데 고분자 레진을 녹여가지고 어떤 성형을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가공이라고 하는데 고분자 성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압출도 있고 사출도 있고 필름도 있고 캘린더링도 있고 굉장히 뭐 컴파운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뭐 어떻게든지 간에 열을 가해서 그 다음 후 가공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기 때문에 고분자 자체의 열적 특성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크게 우리가 고분자 가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수치적 접근과 가공적 접근, 쉽게 말해서 수치적 접근은 학문적인 접근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가공적인 접근은 실제로 우리가 얘를 그 가공해 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가공적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수치적 접근, 학문적 접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레올로지라고 이야기할 때 레올로지를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유변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유체의 흐름을 다루는 학문이 유체의 흐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을 배우잖아요. 그럼 유체역학의 그 흐름이 유변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고분자도 얘가 이렇게 녹여서 흐름이 생기죠. 그러면은 고분자가 어떻게 흐름을 나타내는지를 보이는 게 고분자 유변학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분자 유변학의 경우에는 고분자 공정에서 또는 자체 물성에서 또는 실제 공정 조건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하는 거, 계산하는 게 고분자 유변학이 되고요. 얘네들이 이제 그 가상적인 굉장히 단순한 구조에서 뭐 파이프 하나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가 고분자 유변학이다라고 한다면은 훨씬 이제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뭐 압출, 사출, 필름, 섬유 이런 공정이 있는데 이 공정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흐름을 나타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정유변학이다, 고분자 공정유변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공정에서 얘네들의 그 유체의 흐름 물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이제 계산하고 예측하고 하는 게 공정유변학이 되고요. 복합재 공정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단일 그 고분자를 가지고 유변 물성을 아는 게 아니라 그 기본적으로 이제 공정 유변학인데 여기서 이거를 블렌드를 넣어서 얘네가 어떻게 되겠는가 또는 얘네 자체가 그러니까 그 다양한 공정에서 블렌드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도 있지만은 얘를 어떻게 섞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그 다성분계 고분자에서의 그 유변 물성을 예측하는 거가 되겠다. 자, 그다음 후가공에서 유변학이 있는데 후가공은 그 아까 그 경화성 수지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얘를 이렇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가공하고 나서 다시 이제 그 후가공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압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해서 그 얘네가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을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후가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후가공이 될 때 얘네가 이전과 다른 또 유변 물성을 보입니다.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는 게 후가공에서 유변학. 자,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 우리가 그냥 플라스틱이라고 하면은 단순한 플라스틱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학문적인 접근법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또 가공적인 접근을 하면은 아까 이야기한 압출, 사출, 그다음 얘를 섬유로도 뽑을 수 있고요, 필름으로 뽑을 수 있고, 블렌드랑 복합체를 우리가 컴파운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를 어떻게 섞을 것이냐라는 거기에 대한 학문도 굉장히 크고 여기에 대한 그 연구도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사실 이런 연구들은 학교에서는 잘 안 하지만은 회사나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많이 해야 되는 이야기 그 일이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또 따로 뽑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봤을 때 이런 뭐 그런 가공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봤을 땐 좀 노가다처럼 보이고 되게 좀 단순 일처럼 보이지만은 이러한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로우텍이 회사에서는 당장 쓸 수 있는 그 저스트 인 타임 그런 텍이기 때문에 기술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하이텍 이런 거에도 분명히 관심 가져야겠지만은 전통적인 그런 가공 기술 이런 거에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가공 타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방금까지 이야기한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그 파이버로 뽑을 수가 있고, 자, 파이버로 뽑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스피닝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코팅, 그 다음에 그 뭐 어드히시브, 그 다음 필름 이런 것들이 있겠다. 자, 그러면은 고분자 가공 타입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당장 얘를 이렇게 사출하고 합출하고 하는 그런 공정적인 것과 또 다른 문제, 얘를 어떻게 가공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파이브로 가공할 것이냐, 코팅으로 할 것이냐, 필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드히시브로 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깊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은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고 넘어가면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뭐 여기서 이야기한 것들이 자, 파이버 그 다음에 파이버 이제 스피닝으로 만들어지고요. 이 파이버의 경우에는 그 섬유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코팅 그 다음에 코팅 같은 경우는 페인트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위에서 둘이 붙이는 거 어드히시브 그 다음에 필름으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포밍해서 만드는 거. 포밍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스를 넣어가지고 플라스틱에서 뭐 이렇게 그 특정한 모양으로 뭐 성형 틀을 대든지 안 대든지 상관없이 만들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아예 구멍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아는 스펀지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요. 해서 이런 다양한 가공 타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앞에 있는 그 압출, 사출, 그 다음에 섬유 가공, 필름 가공 이런 공정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공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고분자 영역이어서 요것만 따로 떼어서 뭐 과목을 만들 수도 있을 정도지만은 우선 우리는 그리고 회사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이지만은 우선 우리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분자의 물성 측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